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 교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에 처음 꾸려지는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의 상황, 또 기존의 사건 수사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오늘 구속이 만료가 되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텐데 정 교수가 그동안 구속되고 나서 총 6차례 조사를 받았고 어제를 포함해서 이제 총 4차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조사가 됐을까 싶은데 구속영장에 일단 11가지 혐의가 들어있었는데요.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먼저 예상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형사소송법상 석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중에 무조건 기소를 할 예정이고요. 기소할 범죄 사실은 대표적으로 영장 청구할 때 적시됐던 11가지 범죄 사실 대부분이 그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관건은 과연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어떤 부분들을 조범동 씨와의 공동 범행으로 보고 어떤 부분들을 혹여 이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동 범행으로 볼 것인지를 나누는 부분들이 중요할 그렇죠. 것이고요. 지난 이제 구속 기간 20일 동안의 수사는 이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무엇보다 만약에 공범 형태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형태의 공소장 자체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때도 그대로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언론에도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총 10번의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한 4번 정도를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이 건강상 이유 때문에 사실 구속됐을 때 구속 적부심 신청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구속적 부심이 아무래도 그 받아들이는 비율이 워낙 한 자리 숫자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더욱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을 아마 변호인단에서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추가 기소 문제 이 부분은 워낙 이제 이게 뭐 정치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적 사안이 뜨겁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예. 보면은 그 일단 법정 다툼에서 아마 이 문제는 최종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워낙 정경심 교수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 이번에 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다 추가한다 그러는데 가능한 한 많은 혐의를 아마 추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법정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한두 가지 혐의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혐의면 법원에서는 부담 가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국민적 사안인 재판 과정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로 봤을 때는 오늘까지 막바지 다 채워서 일단 하여튼 기소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과연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가 이번에 적시될 것인지 아니면 조 전 장관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뚜렷하게 검찰이 잡아내서 법정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것인지. 예. 입증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법정 다툼에서는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혐의를 더 추가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예. 구속적 부심이 보통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비율은 중앙지법 기준으로 17% 이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이는 거는 영장에 대한 발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급식 항고처럼 하는
여겨지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다른 법관이 관여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은 기존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과 현재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다음에 다시 적부심해서 그것을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존 결정이 좀 잘못됐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표적인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경제 범죄에서 이제 횡령이나 아니면 사기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랑 전혀 합의를 안 하고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구속이 된 다음에 피해액을 전액 공탁을 하거나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죠. 네, 일단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다시 기각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또 그것 또한 다른 여론의 또 역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건강상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유랍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건강상 이유로 치료를 이유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추가될 혐의 그리고 적시될 혐의에서 과연 조 전 장관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범으로 적시할 것인가 이걸 앞서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보통 이제 이런 특수수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목표로 하는 수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때 변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과 진술들을 미리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 관련된 모든 수사들이 마무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보통 소환을 하기 때문에 소환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소환도 합니다. 안 되는데 이게 네. 또 오늘 공소장에 그 공범으로 적시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운 부분일 예.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공범이라는 거 적시를 일단 했으면 그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를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소 유지라고 하죠. 기소 사실, 범죄 사실로 주장한 내용들을 유죄로 판결받을 때까지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검찰이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범인 게 분명한 것을 공범이 아니라고 적시를 하거나 공범이 아닌 것을 공범이라고 적시할 경우에는 기소 사실 전체의 상당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에서 대표적인 이 뇌물과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없고 예. 적용이 법리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오늘 마지막 공소장을 기재할 때까지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계좌 추적도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한 서울대 연구실의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100쪽짜리 질문지를 준비했다 예.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언제쯤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서는 초읽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있죠. 예. 그러나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확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기 전에는 조 전 장관을 안 부를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정경심 교수와 또 다르게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조국 전 장관이 정말 검찰이 이렇게 수사할 정도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원을 투입해서 수사할 정도로 가족까지 조 전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위해 혐의를 갖고 있었다는 문제. 이 문제를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여권이라든가 이쪽에서 주장한 예를 들면 상당히 검찰이 과대한 수사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그래서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수사를 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양론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수사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환 수사에서 나름대로 검찰의 어떤 상당성이 입증될 부분들을 진술에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이 문제로 서울대 인턴 부분도 조 전 장관이 그때 강하게 부인을 했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뭐 사모펀드 관련 부분으로서 이제 결국 웅동학원, 조 전 장관,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이게 검찰의 이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고 예. 법정 다툼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로 봤을 때는 신중하지 않을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뭐 언제쯤 이게 기소를 결정을 할까요, 검찰이? 뭐 검찰로서는 아마 이제 오후나 그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저녁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혐의 사실을 적용할지는 사실은 검찰 조직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무리한 혐의를 여기서 더 씌웠다가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혹시라도 공소 유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예. 굉장히 큰 역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가능성, 그 입증에 있어가지고 원래 형사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내야 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그 외의 것들은 제외를 하고 할 것이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기소를 한 다음에 네. 일단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 기소를 또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공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예. 굉장히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용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상당히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게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이 불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4일 만이어서 예. 검찰 수사 착수가 너무 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게 고발 후에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글쎄, 이게 54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지 54일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검찰에 손을 안 댄다? 예. 그건 뭐냐 도대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한 그 상대당의 가장 리더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여권이나 다른 쪽에서는 아니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느냐? 조 전 장관은 가족까지 다 특히 딸까지 검찰에서 불러서 다 수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검찰로 봤을 때는 수사를 하면서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 해서 대충 수사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겁니다. 이거는 또 입시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대 교수한테 전화를 했다, 직접 전화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문제란 말이죠. 조 전 장관은 뭐 전화했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마 하여튼 검찰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건 정치적 탄압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고발이 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네, 그건 소위 말하는 사건마다 다 다르고요. 검찰청마다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30일 정도를 길어도 30일 정도 이내에는 그래도 늦긴 한 접수됐으니까 거네요, 이 사건 같은 예, 그건 경우는. 명백하게 늦은 건 예. 맞습니다. 지금 보통 고발이 이루어지면 고발인 조사, 최소한 고발인 조사는 한 달 이내는 보통은 하고요. 정말 그 부에 너무 사건이 많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 54일은 많이 늦기는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부로 일반 형사부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기존에 이제 조 전 장관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특수부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서 과연 이제 검찰로서도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럼 여기에서 입시와 관련된 모든 또 관계자들이 다 소환을 하고 또 관련된 증거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 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하게 되면은 다시 좀 원론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무조건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고요. 예. 이 수사가 시작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떤 권력이라는 거는 뭐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수사를 고발을 하면 고소를 하면 일반 피해자들 고소를 하면은 몇십 일 이내에 2주 이내에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늦게 진행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권한과 권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이후에 어떤 참고인이라든가 소환될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환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고발, 피고발 사건이처럼 고발인 조사한다면 바로 피고발인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소환 관련돼가지고 언론 공개에 관련된 기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개 소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모 씨가 13일에 재심을 청구할 걸로 보인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 재심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이 재심 청구하는 날 기자 간담회를 열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 것인가 이게 가장 좀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제 13일 날 재심을 청구하면 과연 법원에서 그 재심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재심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윤 씨 사건이 이 국가기관인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의해서 상당히 무리하거나 조작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상당히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제시했던 뭐 증거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예. 그래서 아마 변호사가 아마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재심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그 정황이라든가 증거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증거가 지금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야 그리고 이제 강요라든가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진술서라는 거 아닙니까? 자필 진술서라는 것이 상당히 윤 씨가 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정황들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물론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판단도 봐야겠지만은 이 경찰과 특히 경찰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건데요. 경찰의 그 무리한 수사, 인권유린적 수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사회적 약자들이 윤 씨는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약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되는 뒤집어보는 그러한 사건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춘재 씨가 내가 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사관들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또 뭐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빨리 윤 씨 측에서는 경찰 보고 빨리 수사해서 내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도 굉장히 이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보니까 변호사 말에 따르면 100% 재심 무죄를 밝히신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내용이라고 좀 예상을 해야겠습니까? 일단은 명백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재심 사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이 이제 위조되거나 예. 변조되거나 했다는 내용이 확정 판결로서 입증이 된 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는 아니하더라도 명백하게 유죄를 반박할 수 있는 유죄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즉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재심 청구하려는 청구인이 무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그 두 가지를 입증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몇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제 이춘재의 자백만으로는 바로 재심이 이루어지거나 결론이 나지는 어렵겠지만은 자백 외에 당시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필서 같은 경우에 자필 진술서 같은 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왜 등을 문제가 보게 될 된다는 것이고요. 겁니까? 자필 진술서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당시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용과 다르게 만약에 강압과 강요에 의해 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러면은 그럼 본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백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소홀해진다면은 그 내용만으로는 재심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더 확보하려는 시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 강압에 의해서 쓴 것이다라는 게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뭐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또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긴 하지만은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끝났군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시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요. 공소시효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공소 자체를 그럼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근데 같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일어나지 않는데요. 예. 또 민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는 소멸시효가 외관상으로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판단을 하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민사적인 방법까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넘어가 보죠.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을 네. 합니다. 어쨌든 세월호 참사 이후에 5년 만이고요.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이어서 상당히 갖는 의미가 커 보이는데 오늘 이 수사단의 출범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에서 과거에 수사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계속해서 의혹 문제가 터져 나왔었고. 예.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특조위가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구성됐는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네네. 또 그 유족들은 새누리당이 너무나 방해 공작이 심했다라고 뭐 예산 문제부터 해서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제 2017년 이후에 다시 또 사참위가 구성되고 또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고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5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검찰이 지금 그 책임을 맡은 임관혁 단장이 같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조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지금도 헬기 문제가 좀 터져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네. 구조 과정의 지금 의혹 문제. 구조 과정의 의혹 문제가 아직도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특히 이제 뭐 DV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작됐다. 또 그 영상이 2분밖에 안 나온다. 그럼 당시 해경과 해군이 이걸 또 없앤 거 아니냐? 이런 유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가기구가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구조 과정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검찰에서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외압 의혹입니다. 이 외압 의혹은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사안인 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같이 연루돼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주지검 쪽에 외압을 내렸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이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해내고 밝혀낼 것이냐. 윤석열 총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못하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한 어떤 또 막중한 책임을 또 검찰이 지고 있는 그러한 이번엔 특별수사단의 출범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첫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를 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조위 2기에서 밝혀낸 이제 구조 과정에서 지금 학생이 이송되던 중에 이송을 더 빨리 해결을 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은폐했다라는 문제부터 일단은 시작이 될 거고요.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는 크게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사의 원인, 그리고 구조 단계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수사, 마지막은 이 구조 단계나 참사의 원인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세 부분이거든요. 특히 많이 문제가 제기된 거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은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적절성 그리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비판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수사단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만약에 당시에 구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수사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면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은폐라면 그 수사를 그렇게 축소하게 한 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맞출 것이고 이 또한 이제 바로 처음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피의자를 특정해놓고 그 부분을 부르는 형태가 아니라 관련된 재반적인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자를 결국 소환하는 과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회 이슈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그리고 김성훈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